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은 인구가 요즘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서울은 줄고 있어요. 1020만 명이 이렇게 핵심이었다가 최고 정점이었다가 지금은 한 970만인가? 80만인가?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서울의 그 집값이 워낙에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밀려나는 거죠, 사람들이. 못 버티고. 그러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그 순서가 약간 바뀐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꼭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얘기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1기와 2기가 있는 거예요.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는데 1기 신도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딘가요? 분당, 일산, 또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돼 있어요. 2기는 어디 있나요? 응? 위례, 판교, 광교, 또 나머지는 이게 2기 신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들이죠. 나머지는 기억도 없나 봐, 그죠? 네, 우리 운정 신도시도 있고요. 그죠? 양주도 있고, 별내도 있고, 등등등 있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만. 이건 어디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과천, 네. 또, 남양주, 또, 하남 쪽, 또, 인천 계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행된 게 아니고 1기랑 2기는 지금 진행이 됐죠. 2기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동탄을 비롯해서 등등등, 동탄이 빠졌네. 그런 것들이 시작해갖고 이제 쭉 나름대로 새 아파트들이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편이고 3기 이제 제공되는 거고 1기는 말 그대로 1기답게 신도시라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아파트는 대단히 낡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90년대 초반, 초중반에 지어진 거니까 지금 따지면 한 25년 정도가 다가온 거죠. 그러면 4, 5년 정도만 더 지나게 되면은 30년 우리 연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된 사례는 하나도 없죠. 사실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재건축됐을 때 엄청난 파급을 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모할지도 좀 봐야 되고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다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만 오늘은 얘기를 드릴 건데 1기 신도시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특히나 신도시 중에서는 투자로서는 1기 신도시 쪽이 가장 관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3기는 아직은 조금 먼 나라 얘기고 2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가격들이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입지가 떨어져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거나 이렇게 좀 나누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건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날아다니던 거에 비해서는 그 이후에는 조금 가격이 좀 주춤한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나 다시금 이제 빛을 볼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분당? 1기 신도시 지금 5개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분당이 있었고 그 다음 일산이 있었고 평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본이 있었고 중동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높은가요? 분당. 그 다음은 1등. 평촌 2등.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의견이 달리네. 이거는 1, 2등은 이견이 없어요. 정확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어딜까요? 진짜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일산하고 삼본하고 거의 엇비슷한 수준 같고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 수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유가 된다 그러면 분당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30년 연한이 되게 되면 재건축이라는 걸 하는데 30년이 되더라도 재건축을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30년은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라는 거고
실제로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경제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적률이라는 걸로 따지게 되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를 기준했을 때, 서울에 대한 용적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1종 주거지는 없다고 치고, 2종 주거지 아니면 3종 주거지란 말이에요. 요거를 기본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땅에는 주거지, 지역지구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이건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뭐 또 준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1종도 있죠, 당연히. 네. 그러면 여러분들 1, 2, 3종 중에서는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예요? 3종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용적률이라는 게 제일 높거든. 네. 용적률이라는 건 땅에다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100%보단 200%가 좋은 거고 200%보단 300%가 좋은 거예요. 근데 1종 주거지에서는 얼마를 주냐면은 얘는 3종 주거지는 지금 300%를 주고요. 얘는 250%를 주고 얘는 200%를 주고는 있는데 이거는 법률적인 것들이고 법률적인 게 아니라 조례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작아져요. 얘는 200%, 150%, 얘는 250%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건 법, 이건 서울시 조례. 그러면은 결국은 법이 어쩐 간에 서울시장 마음대로 지자체니까 이렇게 해 하면 이 이상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기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너 기부 체납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이런 에너지 뭐 친환경 뭐 도시시설로 지어?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하게 되면 그럼 좀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를 받으려면 예를 들면은 기부 체납 조건 10%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0평짜리 땅이 법정 최고치를 받으려면 원래는 300%니까 3만 평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그런데 300% 주지만 10% 기부 체납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 땅이 돼요? 9,000평 땅이 따리 되는 거죠. 9,000평에다 300% 하게 되면 얼마짜리예요? 27,000평밖에 못 짓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270% 원래 기존 땅이 대비했을 때는 이 정도 효과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럼 1종보다 2종, 3종이 좋은 건데 준주거에도 있고 상업지에도 있고 1종 주거지에도 다 아파트, 여긴 없겠다. 여긴 아파트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2종서부터 상업지까지는 다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중에서 여기도 A 아파트가 있고 여긴 B 아파트가 있고 C 아파트가 있고 D 아파트가 있어요. 뭘 사야 돼요? 뭐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 뭐야, 내가? 네. 무조건 이걸 사야죠, 무조건. 눈도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하니까 네이버 지도 펴놓고 지도편 지도 누르게 되면 어디가 상업지인지 어디가 3종인지 어디가 2종인지 준종인지 다 나와요. 상업지가 있는 아파트를 사면 끝. 그럼 투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상업지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일단 투자수는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 좋느냐? 지금은 쾌적하지 않죠. 상업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현재 용적률도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기존에도 상업지였으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층은 없겠지. 지금 무슨 개념인지 가시나? 봐봐요. 우리가 대포주공 아파트 같은 게 용적률이 한 100%였어요. 원래 용적률, 기존 용적률이. 근데 이거를 300%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300%까지 아니어도 250% 받았을 거 아니에요? 3종이었는데 막 4층짜리, 5층짜리 이렇잖아요. 건물이 얼마 없어. 100%짜리가 250% 가면 플러스 되는 게 몇 %예요? 150%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높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마 아파트니 뭐 이런 것들이 뭐 1대1 얘기 나오고 막 그런 이유가 지금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겼단 말이에요. 210% 막 이래. 이걸 갖고 250% 하게 되면은 40%포인트밖에 못 올라가고, 그죠? 임대주택 주고 못 주고 하기면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부시고 우리가 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넘어가게 되면 재건축을 하니, 뭐 리모델링을 하니 막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층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적으로 재건축을 가겠죠.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나은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지부진할 이유도 없죠. 사업성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상업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100%짜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 용적률도 한 300% 돼요. 엄청나게 많지만 얘가 몇 프로를 받냐면 600%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얘는 얘 개포보다 그 사업성 좋다는 개포보다 2배가 넘는 사업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지지분 한 평, 이종주거지 땅 한 평하고 상업지 땅 한 평이 실제로 돌아다녀 보시면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격이 안 오른 것들도 있어요. 상업지 중에서도. 그런 거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대행됐을 때 추가 분담금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엄청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추가 분담금이 낮다라는 걸 뭐가 반영되냐면 현재 가격에 그게 다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걔만. 그러면 남들은 다 주거지역이고 나만 상업지역에 있는 거에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게 투자 일단 기본이죠. 자, 신도시 투자는요. 지금 1기 신도시 투자는 뭐가 관점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2기, 3기 신도시와 다르게 1기 신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투자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입지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죠. 용적률 비슷한 개념. 지분. 재건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신도시는. 대지 지분으로 무조건 보는 겁니다. 대지 지분으로. 대지 지분으로 보는데 대지 지분이 향후에 얼마 용적률을 받을 건까지 같이 봐야겠죠. 얘가 이 정도까지만 받을 건지 더 높이 받을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틀릴 테니까. 지금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추가 설명 없어도.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슬라이드로 보자. 자, 이게 어디 도시가 어딘 것 같아? 아이파크 있고. 이게 뭐야? 현대. 아, 이거 신도시에서 저렇게 높은 아파트 본 적 있나요? 1기 신도시에서? 정자동, 주상복합. 이게 정자동 아파트예요. 정자동 주상복합 아이파크입니다. 예. 저건 시범타운 같아요. 시범단지 같아요. 예. 시범단지가 여러분들 신도시에서 시범단지는 말 그대로예요. 시범으로 제일 먼저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도시로 홍보하려면 시범단지를 잘 지어야 돼, 못 지어야 돼? 잘 지어야 되고 위치도 제일 좋은 데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투자할 땐 시범단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범단지 아파트 저거는 고층 30층까지 지어져요. 분당 신도시, 분당이 시범 아파트거든요. 시범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분당에 그 정도 급이 없다 보니까 저런 거 고층에 쓰면 조망이 싹 다 나오는 거지. 나중에 가치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목차가 뭐냐면, 우리 45분 이렇게 강의를 할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도시가 뭔지에 대한 개요 부분과, 그 다음에 신도시 할 때 투자할 때 고려사항법, 구체적인 투자법,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신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본 얘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뭐, 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1기 신도시 5가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죠.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유튜브에 항상 영상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촬영 안 나갈 거예요. 촬영 안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신 분들한테 뭐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신도시의 개요입니다. 그 개요 뻔하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발표는 원래 1988년도에 했었고요. 1988년도에 어디를 먼저 발표했냐면은 5개를 한 번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5개를 한 번에 발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를 발표했냐면은 중동하고요. 평촌하고요. 3번 요거를 발표를 딱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집값이 전혀 안 잡혀. 그래서 그 이듬해 추가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일산하고 분당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중동, 평촌, 3본과 분당, 일산의 차이점은 뭐냐면 중동, 평촌, 3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시가지가 있는 것 옆에다가 그냥 하나의 신시가지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분당이나 일산 같은 거는 완전히 논밭 허 벌판에다가 신도시를 조성한 거예요. 그럼 어디가 크겠어요? 분당, 일산이 크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리고 중동, 평촌, 3본은 대신에 기존의 교통망 같은 게 좀 있죠. 쟤네들은 새로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교통이 어디가 더 좋아요? 새로 만든 게 더 좋겠지. 새로 만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일 같았는데 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잖아요. 당시에 200만 호 건설, 뭐 엄청난 거죠. 물론 이 신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긴 하지만 이 신도시 5개도 한 거의 3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 당시에는 주택보급률이 70%, 여기 85년이고 91년도엔 74%, 그 다음에 91년도에 74% 올랐다고? 97년도엔 거의 80%가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신도시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10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서울과의 접근성. 왜냐? 신도시는 약간 베드타운 성격이 강합니다. 자족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울하고 접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유수의 도시를 가봐도 마찬가지가 돼요. 네. 왜 서울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서울에 직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죠. 네. 신도시가 살기는 참 좋아요. 공원도 많고 복잡하지도 않고 뭐 요즘엔 또 수변공원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신도시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물을 껴있는 물. 네. 그래서 한강을 껴있다거나 뭐 천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수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아요. 단 그거는 주말에 좋은 거지 평일에는 뭐 왔다 갔다 일하다 보면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출퇴근과의 거리를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데 신도시 자체 내에서는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간거리, 교통거리라고 하죠. 교통으로 이용했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족 기능이죠. 자족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다면 서울과의 접근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자족 기능을 완벽하게 구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좋다면 금액은 더 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의 규모. 이 신도시라는 게 보통 뭐냐면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얘기합니다.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거 다 택지개발지구죠. 그런 규모가 조금 넘어 큰 것들이 있죠. 뭐 한 100만 평 넘어가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신도시, 홍보하기 쉽게 해서 신도시라는 개념을 쓰는 거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이 택지개발지구 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택지개발지구 작은 것도 다 신도시라고 표현들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신도시의 규모가 뭐 당연히 클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무조건 크다고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커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능. 요거는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 지금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분당 쪽이 있고요. 평촌 쪽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산이라든가 삼본이라든가 이런 쪽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거의 실현이 잘 안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그 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원래 3월달 발표를 했는데 연말까지 밀어놓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리모델링이 뭔지 아시죠? 재건축에 비해서는 일반 분양이 별로 안 나와서 개개인에 대한 부담이 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30년 동안 기다리기도 힘들거니와 또 30년 동안 기다렸다 하더라도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초과이득 환수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비싼 동네에서는 어쨌든 새 아파트를 변모하는 거니까 새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되면 가격이 확 뛴단 말이에요. 그죠? 좋은 지역에서는. 근데 안 좋은 지역은 새 아파트나 헌 아파트나 그놈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리모델링은 그 주변의 평균 아파트 가격, 지역의 가치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실현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지금 재건축도 한때 그랬었죠. 강남밖에 재건축이 안 이루어졌던 거는 강남만, 좀 안 좋은 시기에 강남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이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잘 나온 데가 있어요. 분당에서 하나, 지방에서 하나, 아파트 리모델링하고 부시고 짓는 비용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건설 자재비는. 근데 판매는 하나는 5억에 팔리고 하나는 10억에 팔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성이 완전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투자를 할 때도 지역적인 평균 가격 가치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건축지 고려. 정확하게 용적률이 아니고 내가 살려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보셔야 되죠. 이게 신도시에서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볼 필요 전혀 없어요. 2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 뭐 아직 한 30년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지분 상관없이 다른 요소를 보면 돼. 입지, 학군 뭐 이런 걸 보면 되고요. 1기 신도시에서는 얘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3개만 찍었나 아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군이라든가 단지에 대한 크기, 단지 크기, 신도시 규모 말고요. 단지 크기. 당연히 클수록 요즘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교통 여건. 교통은 정말 중요하죠. 어디와의 교통일까요? 예, 무조건 서울과의 교통 여건이에요. 주거 환경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쾌적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공원, 녹지 비율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주변에 산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것들, 뭐 바다가 있으면 더 좋고, 호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호수공원하고 일반 공원하고 여러분들 어디가 좋아요? 호수공원 좋죠. 네, 호수공원이 훨씬 더 쾌적하잖아요. 조망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를 끼고 있는 거냐 아닌 거냐 해도 광교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 호수를 바라보는 조망과 그 바로 옆에 있는데도 조망이 안 되는 건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미세먼지 발 때문에 이런 환경성 부분, 쾌적성 부분이 예전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교통만 좋으면 되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점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그런 퀄리티적인 부분을 많이 찾게 됩니다. 특히 환경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 뭐 교통이나든가 학군에 비해서 더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런 영향력을 점점 크게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당연하고요. 새 아파트 무조건 좋아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이 신도시를 어떤 선택할 때에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말고 전체적인 신도시를 판별할 때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자족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1기 신도시를 투자할 때는 1기 신도시는 낡은 아파트다. 재건축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상들이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용적률, 대지 지분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주구, 교통, 학군 등등등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이 일단 1순위로 봐야 돼요. 네, 그 다음부터 그 밑에 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군, 단지 크기, 여건, 환경성, 신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신도시가 아니라도 중요하게 다들 생각되는 항목들이고, 그죠?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학군 같은 것들은, 이제 신도시에서도 학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예, 뭐, 모든 신도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신도시 중에서 특히 학군이 강세 지역이 왜냐하면 신도시는요, 이거는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 계획도시다 보니까 교육 여건도 잘 넣어준 편이고요. 예, 그 교통망도 잘 넣어준 편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공원 녹지 비율도 일반 도심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일반 도심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여기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다마 신도시라는 곳인데, 일본도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거쳤죠. 똑같은 과정을 먼저 거쳤죠. 일본이란 나라는. 그래서 도쿄가 이제 우리나라 서울이죠.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리도 지금 1기 신도시는 보통 20km 내외가 되고요. 2기 신도시는 뭐 30km 내외가 되고, 이번 3기 신도시는 더 가깝게 지었습니다만, 거리에 따라서 성패가 많이 나뉩니다. 당연하겠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접근이 얼마큼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마 신도시는 도쿄 중심부서부터 보통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다마 신도시는 도쿄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시에 속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땅덩이가 크잖아요. 우리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30km 범위에 있는 것, 이게 신도시고, 한 50km 범위에 있는 것도 있고, 80km까지 가는 범위들도 다 신도시가 조성이 됐어요. 이게 60년대에 조성된 겁니다, 얘네들은. 66년, 7년에. 1기 신도시가. 그래서, 다마 신도시가 계속 이유가 나오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겠지만, 다마 신도시가 뭐, 사실상 지금 뭐, 안 좋아요. 계획대로 안 갔죠. 계획 인구도 여기도 거의 한 40만? 뭐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인구 절반 정도 있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30만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나마 가까웠었던 신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먼 것들은 볼 필요도 없겠죠. 실제로 거의 유령 도시 수준입니다. 한 80km 가 있는 것들은요, 사람이 없어 3분의 2가 폐가예요. 예. 아파트 한 동에 한 2명 삽니다. 진짜로.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심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동탄으로 따지면 동탄역 주변 뭐 이런 것들 있죠. 거기서는 한 공실률 10% 정도? 거기서도 신도시 중에서도 외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예, 뭐 절반 이상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뉴타운이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여기도 엄청나게 쾌적하고 살기 좋게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자족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통비가 무지 비쌉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부과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심한가 봐요. 그래서 거리가 멀면 도저히 출퇴근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사람들이 거길 왜 갔냐. 옛날에 초기에는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이즈미가 오면, 고이즈미 총리 아시죠? 고이즈미 그 일본의 총리가 오면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도쿄 중심을 개발을 시작합니다.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90년대 막 폭망했잖아요, 얘네가. 80년대 막 신나게 파티하다가.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볼직했던 그 롯봉길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조성된 것들입니다. 막 완전 막 홍콩처럼 고층 빌딩 지어진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때 지어지게 되면서 다시 얘네가 일로 도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젊은 층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때 당시 60년, 66년이 벌써 50년 전 얘기예요. 당시에 30대, 20대 들어갔던 분들 지금 70대, 80대잖아요. 그런 분들밖에 안 남아있고 신규로 유입되는 젊은 층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자체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복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 먼 거리에 있는 신도시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장래가 암울해요, 사실은.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 게 겪었다. 근데 다마 신도시가, 우리나라가 뭐, 우리는 67년도에 이 다마 신도시는 생겼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의 이 사례를 우리가 뭐 보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거를 연구를 하고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일기 신도시입니다. 예,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먼저 이렇게 해줬죠. 어떻게 보면 공부 선례를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게도 그걸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서울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 서울과의 그 근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준 사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비례해요. 멀면 멀수록 더 망했어. 멀면 멀수록 사람이 정말 없어. 예. 그래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없어진 도시가 많아요. 도시가 아니지. 없어진 이제 뭐 마을이라고 표현하겠죠, 정확하게는. 그런 마을이 되게 많거든요. 예. 아니, 뭐, 집에 3분의 2가 폐가면은 뭐 거의 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폐가 진짜. 그야말로. 빈집도 아니고, 완전 빈집이 오래돼서 완전 폐가 된 수준. 그런 집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뭐, 함부로 부실 수도 없고, 이제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전남, 무슨 뭐, 지방 내려가게 되면은, 폐교한 학교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다마도 한 300개 학교 중에 절반이 폐교를 했어요. 네, 상당히 많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도심하고 빨리 많이 가까울수록 좋겠구나라는 내용들이죠. 30km고 동탄 신촌 정도 거리가 된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높은 교통비, 그다음 도심 개발, 그다음 베드타운, 주변과 비슷한 신도시 과잉 공급. 신도시도 무지막지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신도시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죠. 네, 그래서 일본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가 좀 부재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